지금 서울, 도쿄, 베이징 세 도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일본 총리의 돌발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이후 예상치 못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마우닝 대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악성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번 이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오래된 갈등에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뛰어들었고,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며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 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의 이면, 한국과 중국의 이례적 연합, 왜 중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일본과의 독도 갈등, 지금부터 아시아 외교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가타 레이입니다. 올해 나이는 38살입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요미우리 신문의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제 전공은 동아시아 정치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관련 뉴스를 주로 다뤘어요. 특히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 같은 민감한 이슈들이 제 담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니,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위안부 문제든 징용 문제든 한국은 늘 피해자의 입장만 강조했거든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처럼 보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명백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외교 발언은 언제나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였고,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명확했어요. 독도는 일본 영토였습니다. 역사적 근거도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배워왔죠.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건 불법 점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도 대부분 그런 논조였어요.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국 제 안에 있는 믿음이 문장 곳곳에 배어나왔을 겁니다. 2025년 11월 초였어요. 일본 총리 타카이치 사나에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항의할 것입니다. 그 발언은 즉시 한국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저는 그 발언을 취재하며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총리가 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외교부가 항해 성명을 냈고 언론은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저는 그 반응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지지할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중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관계가 냉각된 적도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나라였죠. 독도 같은 문제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가타, 베이징으로 가세요.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직접 취재해야 합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아마 일본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자국의 영토 주장을 강화하려는 속셈일 거라고 짐작했죠. 베이징에 도착한 건 3월 7일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국 외교부 청사 앞에 서 있었어요. 브리핑룸은 각국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우닝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고 브리핑이 시작됐죠. 처음 몇 가지 질문은 무역 관련 이슈였어요. 저는 지루함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오닝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의 영토라고요? 마오닝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본의 악성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요?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시한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앉은 중국 기자가 제 표정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조롱처럼 느껴졌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든다는 건 외교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중국은 늘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나라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도 많았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걸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한다. 독도는 한국 영토, 국제사회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제목들이었죠. 저는 기사 하나하나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한국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거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뉴스 화면마다 중국 외교부 발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청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앉아 한국 언론 기사를 읽었어요. 중국, 독도는 한국 영토라 명확히 밝혀 일본 총리 발언에 중국까지 가세, 국제사회, 일본 역사인식 비판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중국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겠죠. 아니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 그게 맞을 겁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한국을 지지할 리 없었어요. 이건 그저 외교적 카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확신, 한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생각, 중국은 절대 한국 편을 들지 않을 거라는 예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균열이 생기는 거였죠. 작은 금이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반응도 확인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개입은 부적절하며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양국 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건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일까? 서울에서의 이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뉴스에 나오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중국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건 단순한 외교 전략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어요.
본사에서 추가 취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언이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먼 나라의 일일 뿐이었죠. 저는 현지 대학 교수 한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 전문가였어요. 중국이 왜 한국을 지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역사 문제에서 일본은 늘 약점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그 약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겠죠. 중국의 선택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의 발언이 단순한 전략이라면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한국의 영토라고 말한 걸까요? 그냥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한다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독도의 귀속을 명시한 걸까요? 저는 베이징 숙소에서 밤을 보내며 자료를 뒤졌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역사 기록, 국제법 문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정리한 논문들을 읽었어요. 제가 알던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 측 주장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 지도, 국제법 해석. 저는 그동안 그 부분을 무시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혼란스러웠죠.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라 어쩌면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걸지도 몰랐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던 걸까?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외교부 청사를 찾아갔습니다. 브리핑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기자증을 목에 걸고 브리핑룸에 들어섰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한국 기자들과 몇몇 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뒤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곧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죠.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니.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의 어조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외교부가 배포한 문서들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정리한 책자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놀랐어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문원, 지도, 국제법 조약, 역사적 기록들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각 자료마다 출처와 원문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자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하는 근거들이었죠. 조선시대 문헌, 일본 고문서, 국제법 해석, 역사적 기록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정교하네요.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책자를 덮고 외교부 청사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빴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저는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감정적이고 과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외교 라인에서는 철저히 근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독도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죠.
저는 사전에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가타 기자님. 일본 언론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연구소장은 저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는 책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관찬 지리지입니다.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죠. 저는 책을 받아 펼쳤어요.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일본 측 고문원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들도 보관하고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 측 문헌까지 수집하고 있다니. 연구소장은 다른 책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문서, 지도, 외교 서신들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원본을 복사한 것이거나 정식으로 입수한 겁니다. 저희는 주장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기록을 모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도 독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는 기자였지만 독도 문제를 깊이 파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일본의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론 이게 전부 옳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법을 근거로 삼고 있었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계속 지켜봐야 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언론들이 또다시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추가 성명을 냈어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저는 호텔방에서 중국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는 독도 사진과 한국 외교부 장면이 교차로 나왔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지지할까요? 단순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이 정도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역사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정도로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문가였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독도는 그중 하나일 뿐이죠. 중국은 이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단순히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 걸까요? 저는 연구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한국의 근거를 검토한 겁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했겠습니까?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근거를 검토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의 자료를 보고 설득당한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오가타, 한국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주세요. 일본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이 왜 이렇게 확고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도 당황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한국 언론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중국, 독도는 한국 영토 재확인 같은 제목들이었죠.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독도 관련 책들이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 몇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사서, 국제법 해설서, 연구 논문집들이었죠. 저는 그중 한 권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책은 독도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까지 각 시대마다 독도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책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그 책을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단순히 민족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 해석이 뒷받침하고 있었죠. 물론 일본 측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근거도 만만치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확신이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장이 아니라 사실.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아가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저는 일본 대사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봤죠. 일본 외무성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중국의 지지를 받은 한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기사 초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까? 아니면 중국과 한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거리가 지나갔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한국의 근거를 보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해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들, 중국의 발언들, 일본의 반응들이 뒤섞여 맴돌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을 지지할까? 한국의 근거는 정말 타당한 걸까?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은 틀린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 생각이었어요. 본사에서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한국의 독도 관련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브리핑이나 인터뷰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첫 방문지는 경상북도에 있는 독도 연구센터였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죠.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포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연구센터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소박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에 제 신분을 밝혔죠.
직원이 안내를 해주었어요. 연구실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구실장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취재차 왔습니다. 한국의 자료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연구실장은 저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연구실장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모두 독도와 관련된 역사 기록입니다. 한국 문헌뿐 아니라 일본, 중국, 서양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죠. 저는 천천히 책장을 훑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같은 조선시대 문헌들이 보였어요. 일본에도 시대 지도, 메이지 정부 문서, 서양 탐험가들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권을 꺼내 펼쳤어요. 일본어로 쓰인 고문서였습니다. 연구실장이 설명했죠. 그건 에도 막부 시절 제작된 지도입니다.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독도는 조선 쪽으로 그려져 있었고 색깔도 일본과 달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 자료인데 독도를 조선 땅으로 그렸다니. 연구실장은 다른 자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태정관 지령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죠.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인데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다니. 저는 이런 자료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니, 알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문서는 명확했어요. 연구실장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주장을 위해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록을 수집하죠. 한국에 유리한 자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일본 측 자료도 철저히 검토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죠. 오후 내내 저는 자료실에 머물렀습니다.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조선시대 관찬 지리지, 일본 고문서, 서양 지도, 국제법 자료들. 각 자료마다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원본 사진이나 복사본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계에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자료를 모은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증거 체계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연구센터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독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독도 관련 고문헌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열람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창에 독도를 입력했습니다. 수백 건의 자료가 나왔죠. 고지도, 문헌, 사진, 영상 자료까지. 저는 하나씩 클릭하며 살펴봤습니다. 한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 지리학자가 19세기에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독도가 한국 쪽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서양 지도들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어요. 독도는 한국에 가깝게 그려져 있었고 일부는 아예 한국 영토로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생각했습니다. 서양 탐험가들과 지리학자들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했다는 건가요? 그들은 동아시아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탐험하고 기록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의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오후는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마다 손님들이 가득했죠.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자료체계는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검증 가능했어요. 며칠 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학계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는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죠. 교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중국 정부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학계에서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역사 기록, 국제법, 지도 자료를 모두 살펴봤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한국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도 일관되고 국제법 해석도 타당했죠. 일본 측 자료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중국 학계가 자료를 검토했다니, 그리고 한국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니.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도 있었겠죠. 하지만 학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근거가 더 탄탄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지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주장은 뭐였을까요?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독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일까요? 한국처럼 일본 측 자료까지 수집해서 검토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울릉도에 위치한 곳이었죠. 서울에서 포항까지 기차를 타고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해 독도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실에는 독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고지도, 사진, 문헌, 영상 자료들. 저는 천천히 전시물들을 둘러봤습니다. 한 전시 케이스 앞에서 저는 멈췄어요. 일본 메이지 시대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죠. 설명문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전시물들도 살펴봤어요. 서양 탐험가들의 기록, 국제법 문서, 한국 어민들의 증언.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다고. 저는 전시실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박물관 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평생 독도 연구에 매진한 분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도 전시하시는군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 자료 중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이 많아요. 그걸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자료를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었죠. 그저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울릉도에서의 이틀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독도 문제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와 사실의 문제로.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검토했지만 무시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자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탄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저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쌓아온 거였어요.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확신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주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걸으며 이 도시를 관찰했죠. 거리의 사람들, 카페의 풍경, 지나가는 대화들.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였습니다. 열람실에 앉아 독도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쳤죠. 고지도, 문헌, 사진 자료들. 며칠 전에도 봤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히 정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장의 고지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섬을 기록했을까요? 지도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노력이었죠. 한국은 그 기록들을 모아왔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요.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켜온 방식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쌓아온 증거들이었죠.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서관 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국 외교부의 추가 성명을 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또다시 브리핑이 있었어요. 마오닝 대변인이 말했죠. 독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지합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마오닝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를요. 단순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도 자료를 검토했고 역사를 확인했고 결론에 도달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에요.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가의 학자들이 독도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대부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논문들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보는 시각이 일본과 다르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명동거리의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웃고 떠들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도를 당연하게 자기 땅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어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약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죠.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사실을 쓴 것뿐이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 만난 사람들,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을 쌓아온 거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그 태도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일본 기자였지만 이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본사에 기사를 보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가타, 이 기사는 실을 수 없어.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죠.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르잖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쓸 순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편집장은 계속 말했어요. 오가타, 자네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일본 언론이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기자입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기사는 일본에서 실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만들어 온 거였죠. 독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지켜온 거였어요. 저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는 복잡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차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구나. 마음이 성숙한 나라구나. 한국은 독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자료를 제시했죠. 증명했습니다. 그 태도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였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였죠. 저는 카페를 나와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서울의 풍경을 봤어요. 빌딩들 사이로 한옥 지붕이 보였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고 현재와 함께 가져온 나라였어요. 독도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증거로 삼았죠. 저는 남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사는 실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걸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전망대를 내려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곳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독도 문제를 파악하러 왔죠. 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다른 거였어요. 저는 한국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죠. 기자로서 사실을 전달하는 게 무엇인지 배웠어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으로 서울을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이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역사를 직시하고 사실을 인정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켰죠. 제가 쓴 기사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첫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낸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가타 레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